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가장 믿는 이론 중 하나인 인구가 하락하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한다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균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자녀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OECD 국가가 이제 한 부부당 자녀를 2명을 출산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1명을 출산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통계로는 1명도 출산을 하지 않지만요. 자, 근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명 이하이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의학의 발전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가가지고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 늘어갔지만 그것도 2017년도 예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8년을 피크로 하고선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부터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이 계시죠. 제 머릿속에도 이제 떠오르는 좀 유명한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많이 신이 나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아직 인구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곧 그게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떨어질 거다. 자, 그런데 제가 2007년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07년 자료인데 2020년을 피크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당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자료를 보면은 심지어 당시 예측을 했었던 인구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5천만 명도 넘었습니다. 물론 2007년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있다가부터는 집값이 하락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17년도에 예측한 대로 2028년도에 줄어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정말 괜찮은 출산 장려 정책 때문에 한국 자체에서도 이 인구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측이 있다고 해도 그게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해외 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서울이 이제 그렇게 비싸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비싼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이제 휴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외국의 자본이 덜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확 트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일본은 더 안전하긴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높은 집값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본을 너무나도 쉽게 탄압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예전에 한참 제주도가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중국인들이 거기를 지금 다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외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집중화입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동네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에 살고 싶은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 인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서울로 올라오고자 하는 인구는 줄어들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단순하게 수도로 옮긴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수도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결국 서울로 계속 지금처럼 집중을 할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군 생활을 했었을 때 외출을 한번 나가려면은 몇 시간에 한 대씩 오는 그런 버스를 타고선 나가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나가는 곳이 그냥 면단 위의 작은 시장 정도였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번화가라고 부르는 곳을 그런 데서 이제 시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버스 타고 2시간은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그곳이 강원도가 아니에요. 수도권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하고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서울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곳은 똑같습니다.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신축 건물도 없고 그냥 그때랑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동네가 물가가 월등히 싸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신도시에 비하면은 월등히 좀 저렴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안에서 강남 같은 그런 핫플레이스가 아닌 일반 구도심에 있는 곳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전혀 물가가 싸지를 않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물가는 똑같은데 불편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장단점 중에서 장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특별한 장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서울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수치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맛집도 지방에서 성공을 하면은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장사를 할 정도로 서울은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심지어 서울은 가게가 촘촘히 있어가지고 이 배달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배달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뭐 교통 같은 그런 인프라도 훌륭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심지어 이제 집값적인 측면에서 현재 서울 같은 곳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 동네는 아직도 집값이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 그 열망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교육 환경하고 바로 직장 위치입니다. 당연히 학원이 많은 동네가 교육적인 환경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고 직장 같은 경우도 사람이 더 많은 곳에 더 우수한 직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는 구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구인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오고 싶어 하고 지방이나 서울이나 최저임금도 똑같으니까 굳이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직장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양질의 직장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서울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에 직장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거칠 거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다 보니까 더 멋진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올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격차가 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계속 집중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현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지가 않죠. 이 짜장면이 2,000원 하던 게 6,000원을 하는 거는 이 짜장면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를 표현하기 위해 수식어처럼 쓰는 이 백만장자라는 말은 100만 달러를 소유를 한 그런 재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100만 달러, 지금 이제 환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도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뭐 20대가 12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부자겠지만 뭐 그 이상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부자로 쳐주질 않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지금 얼마 전에 10억을 넘겼는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이 뭐 부자는 아니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지금의 100억 같은 경우도 지금에서는 엄청난 돈이지만 이게 20년 뒤에는 지금의 10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실감이 안 나지만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 뭐 반포동이나 아니면 대치동, 개포동 뭐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30억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33평형이 30억을 넘겼기 때문에 평당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당 4천만 원이 안 됐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거기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은 당연히 더 가격이 낮았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 평당 5천만 원이라는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 보였어요. 뭐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엄마를 따라가지고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10,000원에서 많이 나와야 한 20,000원이면은 정말 모든 장을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장을 보면 한 1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죠.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월급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인플레이션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수도 있고 수요 공급도 거기서 딱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자유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그런 폐쇄적인 국가도 즉 특정 직업의 일은 얼마 특정 아파트는 얼마라고 딱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수급 균형을 이루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집을 무한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요거를 내려보내는 게 맞는 그런 정책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제 그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얘를 이제 밑으로 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의 공급량을 늘리질 않으니까 서울의 가격만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려 올라오려고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안과 장기적인 정책안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구가 줄더라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순간은 무조건 올 거예요. 뭐 거기다가 만약에라도 재수없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정말 집값은 폭락을 하겠죠.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하락론자들의 그럴듯한 궤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사실 뭐 궤변을 믿건 말건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라 뭐 본인의 자유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